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직업 특성상 해외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중인데요. 고국이 그리울 때마다 썰밤님이 읽어주는 사연 들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힘이 나거든요. 오랜 망설임 끝에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서에 얽혀있던 충격적인 가족사입니다. 사실 모종의 그 사건이 있기까지 저희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나란이라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는 주변에서 인꼬부부라고 부를 만큼 금실이 좋으셨고요. 저와 2살 터울의 형 역시 우애가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었던 형은 집안의 자랑거리였는데요. 어린 마음에 교만해질 법도 한데 늘 예의 바르고 성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틈틈이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하고요. 하나뿐인 동생이었던 저도 잘 챙겨줬죠. 반면 저는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 이하라고 해야 할까요? 날 때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저는 한자리에 진득하니 앉아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하는 걸 못 견뎌 했고요. 늘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놀기 바빴죠. 덕분에 어머니에게 야단도 많이 들었네요. 형서가, 이번 시험 성적이 이게 뭐야? 형은 이번에도 전교 1등인데 넌 뒤에서 새는 게 더 빠르겠구나. 공부를 하긴 한 거야? 그치만 공부가 재미없는 걸 어떡해요. 아무리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한글 읽고 기본적인 계산만 낼 줄 알면 됐지. 유리순위 뭐니 그런 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도 없이. 쓸데가 왜 없어? 배워두면 나중에 다 도움되는걸. 그리고 재미가 없다니. 공부가 무슨 재미로 하는 건 줄 아니? 형식이 너 제발 형 좀 본받아. 형은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매번 1등인데. 엄마는 네 성적표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구나. 제가 어머니에게 꾸지람 들을 때마다 도와주는 구세주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형이었어요. 그날도 형이 다가와 절 옹호해줬죠.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음번엔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형석이 공부도 같이 봐줄게요. 이번엔 제가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 거니까 너무 형석이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눅 들면 더 마음 잡기 힘들어질 거예요. 얘도 참... 형석이가 시험 못 본 게 왜 너 때문이니? 아우, 이렇게 착해서야. 형석이가 네 반의 반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떠난 후 형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형석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 사람은 다 똑같을 순 없어. 넌 너만의 강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으면 돼. 그치만 난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데 달리기도 형이 나보다 훨씬 빠르잖아. 내가 형보다 잘하는 게 있을까? 그럼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뭐든 열심히 해봐. 하지만 형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처럼 제가 잘하는 걸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형제의 처지는 빛과 어둠처럼 더욱 달라졌죠. 형은 명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이름난 대기업에 입사해 집안의 명성을 드높였는데요. 저는 아예 대학 입학시험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큰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형의 중재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나름대로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비록 형처럼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높은 연봉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밥 벌어 먹고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형을 존경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형은 언제나 저에게 본보기가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쯤에 형은 결혼해서 새로 가정을 꾸리기도 했는데요. 형수 또한 형처럼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승승장구하는 형을 보면서 질투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컸어요. 비록 저는 형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형의 앞날이 늘 창창하길 바랬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절 불러 앉히더니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석아, 나 사업 시작하려고 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내 일을 해볼 생각이야.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탄탄한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형이 갑자기 사업이라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형,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그만두래? 임마, 형을 뭘로 보고? 형 몰라?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재인 거? 당연히 회사에선 그만두지 말라고 잡고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야?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길어야 50대 중후반 아니겠어? 임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 전에 잘릴 거고.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 내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집사람이랑도 오랫동안 얘기했고 부모님도 허락하셨어. 형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어요. 그제야 저도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안심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인데 형이 어련히 잘 알아서 결정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 뭐 형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뭐든 말만 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데 실은 나 혼자선 역부족일 것 같아서 말이지. 형석이 너 학교 다닐 때 따로 중국어 배운 적 있지? 꽤 오래 여행도 했었고 말이야. 이번에 내가 하려는 일이 중국 쪽 식품 유통 관련된 일이거든. 네가 좀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월급은 당장은 못 챙겨주겠지만 수익 나는 대로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까지 다니던 직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물론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스스로 벌어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죠. 하지만 형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늘 저를 도와줬고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형을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했죠. 알았어, 형.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부탁하는데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그렇게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형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형제들이다 보니 다른 업자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고요. 거래처에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쓰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형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회사 다닐 때 쌓았던 뛰어난 경영 감각을 발휘했고 저는 그 옆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책임지며 최대한 형을 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함께 일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결국 형의 사업은 점차 성장했고요. 몇 년이 지나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형은 모든 게 다 제 덕분이라면서 치아를 아끼지 않았어요. 월급도 전에 회사 다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챙겨줬죠. 무엇보다 늘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제가 형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아 기뻤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 형의 회사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 자체도 저와 잘 맞았고 무엇보다 형과 함께 한다는 게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제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어요. 형과 같이 업체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좀 걷고 싶어서 형 먼저 보내고 저는 혼자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선선한 가을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어찌나 평화롭던지 업체 미팅을 준비한답시고 이틀 밤을 꼬박 세웠던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조심해요! 하고 외치는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빵 하는 커다란 경적이 귀를 찢었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돌아봤을 땐 이미 한참 늦은 후였어요. 커다란 승용차가 차선을 비껴나와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요. 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수술대 위였어요. 기나긴 터널 속을 지나온 것처럼 정신이 혼곤했고 제 옆에는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창 수술 중인 것 같았죠.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신음하자 의사가 눈짓으로 간호사를 불렀어요. 아마 마취제를 더 투여해 저를 재우려는 것 같았죠. 괜찮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어요. 다시 자고 일어나면 그땐 아무 고통도 없을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확 긴장이 풀리더군요. 저는 다시 까무룩 정신을 잃었고요.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죠. 차가 몸통 전체를 들이받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저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저를 치료해준 그 의사가 자꾸만 생각났고요. 그 외에도 병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과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결심이 서더군요.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대로만 살던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이었죠. 부모님에게 의대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두 분 다 반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펄쩍 뛰셨죠. 말이 되는 소리래.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의대야? 형 회사에서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다른 궁리를 해. 제발 철 좀 들어. 네 나이가 몇이니? 제가 뭔가 먼저 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건 처음이잖아요, 어머니. 저 그동안 열심히 형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도 제법 모아놨어요. 그 돈으로 학원 다니고 시험 치르고 할 거니까 염려 마세요. 절대 손 안 벌릴게요. 손을 벌리고 안 벌리고 그게 문제야? 의대는 뭐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수재들만 가는 게 의대야. 근데 네가 그 어리고 똑똑한 애들하고 경쟁해서 될 것 같아? 그리고 형이 그동안 어떻게 널 끌어주고 밀어줬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대학을 간다는 거야? 너 형 덕에 겨우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거야. 네가 뭘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니? 어머니의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됐어요. 형 회사에서 저도 나름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질 좋은 거래처들을 잡기 위해 직접 중국 대륙을 두 발로 뛰어다니고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려고 중국 현지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밤낮 없이 협상도 했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수많은 계약을 따냈고 그 결과 회사에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형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모진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네 형이 이름도 없는 회사 다니던 걸 구제해줬으면 착실하게 형 돕고 돈 모아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의사는 뭔 놈의 의사야? 어차피 헛되게 시간만 날리고 포기하기 뻔한데.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말고 선이나 보러 다녀. 알겠니? 그러자 잠자코 지켜만 보던 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형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세요. 형석이가 언제 자기가 먼저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또 원석이 넌 늘 그렇게 형석이한테 모르게만 굴지? 너도 아버지도 그러니까 애가 여전히 나이값 못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니, 형석이 하나 정도 그렇게 나이값 못하고 살면 어때요? 어머니에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사업으로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도 시켜드리고 진작에 결혼해서 예쁜 손주도 낳아드렸는데 형석이는 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들이 둘이면 둘 다 잘 살아야지. 그리고 형석이가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너도 타격 있지 않겠어? 안 그래도 형석이 사고 때문에 한동안 일 못해서 힘든 것 같다고 며느리가 그러던데.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혀 아닌데. 저희 회사가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형석이 하나 없어도 별 지장 없어요. 이번에 형석이 그만두면 중국어 능통한 통역원 하나 뽑으면 그만인걸요. 나름 저를 지지하려고 하는 말이었지만 솔직히 형의 말에 마냥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가 회사에서 별 역할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나름 형의 회사를 내 회사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많이 허무하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제 가슴 속엔 새로운 꿈이 생겼기에 더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도 형의 설득에 넘어가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의대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의대에 들어가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왕년에 공부를 좀 했으면 모를까 책 한 줄 읽지 않던 제게 의대 입시 시험은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처럼 만에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 제대로 한번 노력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밤마다 코피를 쏟아가며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고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얼음물에 두 발을 담가가면서까지 잠을 쫓았죠. 덕분일까요? 저는 4년 만에 기적처럼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물론 행복은 아주 잠깐이었고요. 이어 닥친 의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깊은 지식을 요구했거든요. 새벽까지 남아 해부학 실습을 하고 과제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일상이었어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고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쯤에 새로운 사랑도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친구 소개로 만난 여자였는데요. 귀여운 외모에 통통 튀는 성격이 남자라면 누구나 반할 만큼 매력적이었죠. 여자친구는 진지하게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여자친구에게 말했죠. 우리가 더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분명하게 말해둘 게 있어서 그전에도 몇 번 지나가듯 얘기했지만 나는 영리를 쫓는 의사는 되고 싶지 않아. 애초에 내가 의사가 된 건 사람을 살리고 아픈 이들을 돕고 싶어서였거든. 그래서 난 돈보다는 사람을 쫓을 생각이야. 기회만 된다면 국제구호단체에서 일도 해보고 싶고 만약 자기가 의사 부인으로서 호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기적인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기꺼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바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런 자기이기에 좋아하게 된 거니까. 나도 기꺼이 당신 꿈을 지지할게. 어디든 함께 가자. 1년간의 짧은 열애 끝에 여자친구와 저는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고요. 얼마 뒤에 저희 두 사람을 쏙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그림을 그린 듯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선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실력과 경험을 쌓아나갔고 집에선 아내와 아들 덕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열심이었고 저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병원에서의 고된 하루가 끝나고 집에 들어서면 아내와 아들의 환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모든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살면서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막상 가족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암은 이미 너무 깊이 퍼져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죠.
어머니는 빠르게 쇠약해져 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자책감이 남았습니다. 의사로서도 아들로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때 의대 시절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해외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죠.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안온하고 행복한 일상에 젖어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나니 외롭고 아픈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은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아내는 펄쩍 뛰었어요. 갑자기 의료봉사는 무슨 의료봉사야? 거기 가면 나랑 영준이는 어떡하고? 길어야 2년이야. 틈틈이 휴가 받는 대로 한국에도 들어올 거고. 매일 통화하고 편지도 할 거야. 부탁해 여보. 내가 결혼 전부터 얘기했었잖아. 당신도 분명히 지지해주겠다고 했었고. 그건 영준이가 우리 아들이 없었을 때 얘기지. 당신 어쩜 그렇게 무책임해? 가장이 처자식을 버리고 해외로 가겠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길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걸 옳다구나 잘 다녀와라 하는지. 처자식을 두고 자기만의 이상을 쫓겠다는 게 말이 돼? 가장으로서 할 일을 저버리겠다는 게 아니야. 그동안 모아둔 돈은 전부 당신한테 맡길 거고 봉사활동하면서 나오는 돈도 다달이 다 붙일 거야. 물론 병원에서 일하는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식구가 못 먹고 살 정도의 돈도 아니야. 또 매일 영준이랑 전화하고 휴가 때 얼굴 보면서 아빠 노릇해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제발 허락해줘 여보. 결혼 전에도 말했잖아. 나는 영리보다는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더는 듣기 싫어. 그렇게 가고 싶다면 그래 좋아. 이혼하고 가. 뭐?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냐고. 그래 그 정도야. 그러니까 선택해. 나랑 영준이야? 아님 그 잘난 의료봉사야?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의료봉사를 포기하고 한국에 남는 걸 선택했죠. 꿈을 포기하는 대신 가정을 지키겠다 결심한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그 뒤로 아내와 제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의료봉사를 포기한 뒤로 점점 더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위한 것이라며 좋은 학원에 보내고 개인 가정교사를 붙이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명품 옷과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같은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아내는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야. 의사 사모들 다들 이 정도는 누리고 산다고 하는 말로 저를 설득하곤 했죠. 매달 들어오는 제 월급의 대부분은 아내의 소비에 쓰였고요. 저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쯤에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죠.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점점 더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아내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형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졌어요. 늘 승승장구하던 형이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가 큰 위기를 맞게 됐죠. 어지간히도 사정이 안 좋았던 건지 어느 날 형이 먼저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더군요. 형서가, 형이 돼서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혹시 여윳돈 좀 있을까? 사실 회사가 많이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뚝 떨어졌거든. 이대로 가면 직원들도 정리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 정도? 거래처에서 돈 들어오면 절반은 바로 갚을 수 있어. 부탁한다.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도 좀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큰 돈은 없었어요.
아내가 부쩍 돈을 헤프게 쓰기 시작하면서 모아뒀던 저금도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뿐인 형의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물론 아내에게 미리 허락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반대하진 않을까 염려했는데 평소 형을 좋게 봤기 때문일까요? 의외로 선선히 찬성하더군요. 가족끼리 당연히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리고 결혼 전에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신세 많이 졌었다며. 아무리 친형제 사이라고 해도 갚을 건 갚아야지. 아주버님 성격에 뭐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여력만 되면 빌려줘. 그 뒤로도 형은 몇 번 제게서 돈을 빌려갔어요. 솔직히 힘들었지만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버팀목처럼 저를 지켜줬던 형이기에 힘 닿는 데까진 돕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응급실 당직까지 자청해가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지만 버는 족족 저한텐 한 푼도 못 쓰고 죄다 가족들을 위해서만 써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버티다 보니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흘러가더군요. 아내는 여전히 아들의 교육에 열을 올렸지만 아들의 대학 진학으로 인해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형의 사업도 제가 도운 덕에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책감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고 결국 저는 다시 해외 봉사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됐죠. 이번에는 국가구호단체에 소속되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번만큼은 제 신념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이 결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이번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이번엔 아내도 기꺼이 제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당신 꿈 억지로 접게 한 뒤로 내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어. 이제 영준이도 성인이 됐겠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말이야, 여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거야? 난 솔직히 당신이 또 이혼 얘기 꺼낼 줄 알았는데. 사실 그동안 내가 아내로서 제 역할을 잘했다고 할 순 없잖아. 당신이 처음 의료봉사 얘기를 꺼냈을 땐 무책임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랑 영준이가 당신한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화가 났어. 그래서 일부러 당신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돈도 마음껏 쓰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랬던 거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도 내 남편 영준이 아빠이기 전에 개인의 꿈과 뜻이 있는 한 명의 사람인데. 당신은 항상 사람을 돕고 싶어 했잖아. 난 그 모습에 반했던 거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지해 줄게. 우리 영준이도 잘 커왔고 당신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별일 없을 거야. 늦게나마 저를 위해주는 아내에게 감동받았어요. 다행히 아들 녀석도 존경스럽다면서 제 뜻을 지지해 주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해외로 떠나기 직전이 제일 가족들과 사이가 좋았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국제구호단체에 소속돼 해외 오지로 의료 파견을 떠났습니다. 일종의 봉사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급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매달 한화로 약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의사로 일할 때보단 적은 금액이었어요. 이런 인도주의적인 일은 높은 급여보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내에게 붙였어요. 아내는 당신이 타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쓰겠냐며 저어했지만 그래도 졸지에 과부 아닌 과부 신세가 된 아내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지에서의 의료봉사 활동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의약품도 부족하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은 끝도 없이 밀려들었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고된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충만했고 저를 은인으로 여기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선 핸드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과 메일로 연락했는데요.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아내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와 있더군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교통사고 뺑소니로 돌아가셨어. 일 매일 보는 대로 바로 한국으로 와줘. 무슨 정신으로 한국까지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한밤중에 관계자들을 깨워 상황을 알리고 급하게 비행기편을 알아보는 등 아주 생난리를 쳤죠. 하지만 제가 있는 오지에서 아버지가 계신 고국까진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심지어 비행기를 2번 갈아타는 과정에서 연착이 생기는 바람에 하루 반나절을 고스란히 버려야만 했죠. 한국 땅을 밟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늦었어. 이미 화장까지 끝났어.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상복을 입은 아내의 말에 저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지키지 못하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죠. 생전책에 화 한 번 낸 적 없던 형도 이번엔 크게 분노했어요. 바보 같은 놈, 뭐 얼마나 대단한 봉사를 하겠다고 고국에 있는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켜?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 자식이야? 아버지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널 찾았는데. 미안해 형. 나도 최대한 빨리 온다고 온 건데. 늘 정정하던 아버지가 설마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줄이야. 그리고 그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할 줄이야. 남겨진 불효자는 후회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맘 같아선 그 뺑소니범을 꼭 잡고 싶었지만 경찰은 CCTV도 목격자도 없어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저승 가서도 눈을 못 감고 원통이 하실 것 같아 미칠 것 같았네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넋을 놓고 아버지 사진만 보고 있던 제게 아내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밀더군요. 여보, 이거 당신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버님이 생전에 남긴 유서야. 뭐? 아버지가 유서를? 아니,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언제 이걸? 어머님 그렇게 갑자기 암으로 가시고 생각이 많으셨었나 봐.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더라고. 근데 내용이... 돌아가신 분한테 이러면 안 되지만 좀 화가 나네. 서운하기도 하고. 아내의 날이 선 말에 얼른 유서를 받아 읽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유산 상속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전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준다고 써있더군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놓고 형을 예뻐하던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저희 형제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제가 의대에 간다고 했을 때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나중엔 그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고요. 의사가 됐을 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죠. 난 형석이 네가 언젠가는 큰 일을 해낼 줄 알았다. 언제까지 네 형 그늘에만 가려져 있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아버지가 유산 상속에서 저를 빼버리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네요. 뭐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평생 청렴한 공무원으로만 살아오셨던 분이기에 약간의 저금과 집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쯤에 부동산이 한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을 때였거든요. 서울 노른자 땅에 자리한 부모님의 집은 그새 가격이 3배 넘게 뛰어 있었죠. 이게 말이 돼? 요즘 세상에 장남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어딨어? 형제가 둘인데 둘이 똑같이 물려줘야지. 엄연히 이건 소송감이야. 내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당분간 돌아갈 생각 말고 한국에 있어. 아내는 화를 내면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죠.
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한편으론 형을 믿기도 했고요. 형도 설마 그 돈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진 않을 거야. 일단 기다려보자고. 그러나 형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미안하다 형석아. 너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여의치가 않잖냐. 그리고 너 해외에 있는 동안 아버지 곁에서 자식 노릇했던 것도 나고, 네가 한창 의사 되기 전에 방황했을 때도 난 장남 노릇하면서 묵묵히 집안을 이끌었잖아. 아버지 유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솔직히 형의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늘 저보다 부모님을 위하던 건 형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유산 때문에 형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만큼 형이 소중했죠. 그래, 알겠어. 형 사업 어렵다는 거 나도 알고 있고 유산은 형 마음대로 해. 그래, 고맙다 형석아. 이해해줘서. 아내는 제 결정에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더는 아무 말 말라 하니 마지못해 따라줬어요. 물론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특히 부모님과의 추억이 서린 집은 내심 형이 팔지 않길 바랬죠. 하지만 형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요. 얼마 안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죠. 집이 완전히 팔리기 전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 부모님 댁에 방문했어요. 텅 비어버린 집을 보고 있자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팽 돌았죠. 한참 집을 정리하던 저는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서류들이며 먼지 쌓인 편지 묶음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연애 편지도 있더군요.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진솔한 글들이었죠. 그런데 한참 읽던 중 뭔가 쎄한 감각이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이렇게 악필이었나? 유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황급히 품에 넣어뒀던 아버지의 유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쓴 편지와 대조해봤는데요. 필체가 비슷한 듯 달랐습니다. 연애 편지는 다소 삐뚤빼뚤하고 감정이 듬뿍 묻어난 글씨체였는데 유서의 필체는 더 정돈되고 깔끔했죠. 뭐지?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필체도 변한 건가? 근데 더 악필이 되면 악필이 됐지 이렇게 단정해질 수가 있나? 제가 그런 의문에 잠겼을 때 갑자기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었기에 깜짝 놀라 나가봤는데요.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더군요. 뭐죠? 당신 누굽니까? 날이 선 제 말투에 여자는 몹시 당황하더군요. 아, 그게 저 여기 김기령 씨 댁 아닌가요? 저 여기서 일하던 펫시터인데 오늘이 몽구 봐주는 날이라. 그제야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키우던 강아지가 생각났어요. 연로한 아버지가 강아지까지 어찌 돌볼까 걱정이 됐는데 따로 펫시터를 고용하고 있었더군요. 아, 아직 모르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 아들인데요. 아버진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는 친척 집으로 보냈고요. 아,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어쩐지 연락이 안 되더라니. 뭐 돈 못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럼 제가 바로 지금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동안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며칠 돈 못 받는 건 괜찮아요. 저기 근데 제가 전에 첫째 아드님은 뵌 적이 있거든요. 그럼 둘째 아드님이신 건가요? 아드님이 둘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제 말에 여자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는 돌아갈 생각은 않고 계속 현관 앞에서 미적거리기만 하더군요. 유서 필체 때문에 정신이 없던 저는 그런 여자가 너무 거슬렸어요. 저기 이만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유품 정리를 마저 해야 돼서요. 아, 죄송합니다. 그만 가볼게요. 저기 근데 집안 여기저기에 폐캠이 설치돼 있거든요. 몽구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사장님이 외출할 때마다 걱정된다고 설치하셨어요. 근데 그건 큰아드님도 모르시던 거라 아마 확인을 못 하셨을 텐데.
둘째 아드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팩캠을 확인해 보라며 신신당부하는 여자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가자마자 집안 여기저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과연 자꾸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들이 천장과 구석에 숨겨져 있더군요. 아버지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몇 개월 동안 녹화된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생전에 이걸로 강아지를 확인하곤 했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TV를 보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평화로운 영상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형이 아버지 집에 혼자 들어와 무언가를 뒤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놀랍게도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형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군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믿을 수 없었죠. 팩캠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형과 아내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속삭이고 서로에게 몸을 맡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네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끄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몰려와 한참을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모든 걸 확인한 이상 진실을 마주하고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저는 의식을 명료하게 깨우려 노력하며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가 절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당신 얼마 안 있으면 또 출국할 텐데 그 전에 최대한 나랑 시간을 보내줘야지. 안 그래? 사랑스럽게만 느껴지던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나 추악하게 들렸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바로 본론을 꺼냈죠. 형이랑 당신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다 알아. 아버지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확인했고. 그러니까 잡았대 생각 말고 솔직히 말해. 왜 그랬어? 제 추궁에 아내의 얼굴에서 빠르게 미소가 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말했지. 잡았대 생각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키우던 개 알지? 아버지가 그 개 때문에 집에 펫캠을 설치했었어. 당신이랑 형은 몰랐던 모양이지만. 펫캠이라니. 그럼 설마. 그래. 당신이 형이랑 저지른 그 더러운 짓이 다 녹화됐다는 뜻이지. 물론 그 영상은 전부 내 손에 있고. 더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아내가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이 안타깝긴커녕 분노만 치밀어 오르더군요. 얼마나 된 거야? 말해! 말하라고! 대체 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놈도 아니고 어떻게 내 하나뿐인 형이랑! 아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늘 이상만 쫓는 당신 때문에 너무 외로웠고 당신이 의료봉사 떠나고 나선 외롭다 못해 인생이 허망했어. 남들은 자식 다 키우고 남편이랑 오순도순 손 붙잡고 늙어가는데 대체 난 뭐라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형이랑 바람이 났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주머님, 아니 그 사람 생일에 같이 술 한잔하다가 실수로 그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첫눈에 봤을 때부터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근데 자긴 이미 결혼한 데다 동생의 여자라서 차마 마음을 고백할 수가 없었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솔직히 여자로서 흔들렸어. 이 더러운. 흔들린다는 게 말이 돼? 남편 형한테?
제 고함에 눈물만 흘리던 아내가 적반하장식으로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될 건 뭐야? 따지고 보면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날 외롭게 만들었잖아. 그럼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하든가 돌아오라고 했어야지. 외롭단 핑계로 형하고 붙어먹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거야? 날 두고두고 평생 원망했을걸? 늘 그 대단한 이상 때문에 저 자식은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이잖아. 내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 그 뒤로 영준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등골이 빠져라 이랬어. 당신의 그 도를 넘은 사치도 다 묵인했다고. 근데 고작 돌아온 게 이거야? 맘 같아선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래선 안 됐어요. 확인할 게 한 가지 더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백해무로 당신이랑 형이 붙어먹은 것만 확인한 줄 알아? 아버지 일도 어떻게 된 건지 다 확인했어.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를 흘렸어요. 실제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가 쓴 편지와 유서의 필체가 달랐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형이 아버지 집을 너무 자주 방문했던 것도 의아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바로 미끼를 물더군요. 순식간에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건 나 아무 죄도 없어. 아버님 연락받았을 때 난 바로 병원 데려가자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모른 척한 거야. 유서도 다 그 사람이 조작한 거고.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정말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아내의 말을 정리하니 너무나 추악한 진실이 고개를 들었죠. 알고 보니 아버지는 뺑소니를 당한 직후 숨이 붙어 계셨어요. 간신히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에게 연락했는데요. 형은 그 전화를 받고도 일부러 사건 현장에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갔어요. 아내 말로는 형이 사업 확장을 위한 큰돈이 필요해 몇 번 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좀 앙심을 품은 것 같았어. 계속 유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단 말을 농담처럼 했거든. 그래도 설마 아버님이 뺑소니 당했단 전화를 받고도 안 갈 줄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아버님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부터 지웠거든. 그래서 경찰도 아마 몰랐을 거야. 유서 조작도 그렇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왜 형이 그토록 급하게 유산을 처리하려고 했는지. 저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제가 보여준 홈 CCTV 영상을 보더니 바로 형과 아내를 잡아들였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형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더군요. 오히려 저를 마구 몰아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돈을 노리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난 내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야.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인생이었다고. 이제 그만 인정해, 형. 집사람이 다 고백했으니까. 이게 다 네가 짠 거 아니냐, 형사가? 네 와이프 조종해서. 생각해보면 넌 늘 나를 질투했어. 내가 너보다 잘났고 더 많은 걸 잃었으니까. 의사로 성공했으면 뭐해? 나한테 지 와이프까지 빼앗겼는데. 그래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 죽은 걸 나한테 덮어씌우려는 거지? 안 그래? 형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질투? 내가 왜 형을 질투해? 형은 늘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 평생 노력해도 난 형 발끝도 못 쫓아갈 것 같았다고. 근데 그런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고작 그깟 유산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죽는 걸 방관해? 소설 그만 써. 난 그런 적 없으니까. 형은 제 말을 비웃으며 계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형이 지운 아버지의 통화 기록을 되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어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녹화 파일까지 되살릴 수 있었는데요. 그 안엔 죽기 직전 형에게 뺑소니 사고를 알리며 당장 와달라는 아버지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죠.
이래도 잡아댈 거야?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 제 일갈에 형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맞아.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발길이 차마 떨어지질 않더라. 그놈의 스크루지 같은 영감탱이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10원 한 장 안 주려고 했지. 나더러 너에 비해 욕심이 너무 많다나? 참나. 내가 욕심이 많은 거냐? 형석이 네가 병신인 거지. 어쨌든 그 영감탱이가 뒤지면 유산이 다 내 차지가 될 거란 생각에 망설여지더라. 고민하다 갔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 있었고 뭐 결국엔 내가 죽음을 방관한 셈이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렸고요. 형은 그대로 바닥을 구르며 쓰러졌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넌 살인자야, 살인자라고! 그러는 넌 얼마나 고고하고 잘났는데? 사업은 제자리 걸음에 거래처는 자꾸만 줄어들지 직원들은 떠나가지. 너도 내 신세가 돼봐. 안 그랬을 것 같아? 하긴 넌 안 그랬겠지. 넌 늘 그 깨끗한 척 무결한 척 굴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나 중고거래처 놈들도 다 널 따랐고. 네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다들 너만 찾아대더라. 형석 팀장님은 안 그랬는데 더 잘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왜 너 따위랑 비교당해야 하는 건데? 넌 늘 내 밑에 있어야 한다고.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놈이. 형, 지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전 그제야 형이 단순히 욕심만으로 망가진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형은 저를 향한 열등감과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늘 내 밑에 있던 놈이 의사 좀 됐다고 사람을 우습게 봐?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나도 마음만 먹으면 진작에 의대 들어가서 의사 되고도 남았어. 근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사업가가 된 것뿐이라고. 근데 그깟 푼돈 빌려주면서 거들먹거리긴 하고 말이야. 뭐? 안 갚아도 돼? 그냥 주는 거라고? 개소리하고 있네. 어디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형의 저에 대한 열등감은 생각보다 꽤 깊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다는 것만 피력하는 걸 보고 있자니 질리더군요. 애초에 아내도 작정하고 고셨던 거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걸 빼앗아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어요. 아내는 제가 벌어다준 돈으로 형과 온갖 향락을 즐기며 저를 바보 취급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류분 소송을 부추겼던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제가 뒤로 물러날 걸 알았던 거죠. 저는 예정대로 형과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형은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요. 막상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니 그제야 제게 빌더군요. 형석아, 내가 잘못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나 그래도 네 하나뿐인 형 아니냐? 제발 선처 좀 해주라, 응? 아버지를 내가 차로 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망설이다가 좀 늦었을 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알았으면 나도 얼른 달려갔을 거야. 정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해? 이미 아버진 돌아가시고 없는데. 생각해보면 형은 늘 나보다 위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 근데 형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가 의사로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열등감에 미쳐버린 거지.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날 이기고 싶다는 마음에 그랬던 거겠지.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겠냐? 형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불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그냥 한심한 쓰레기일 뿐이야. 형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아깝다고. 지 잘난 맛에 살다가 돌아버린 인간 같은 이라고. 난 앞으로도 의사로서 승승장구할 거야. 근데 형은 어때? 사업은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고 형수도 떠날 테고 남은 건 전과 기록과 빚뿐이겠지. 앞으로 펼쳐질 밑바닥 인생, 그게 바로 형의 위치니까 어디 한번 잘 굴러봐. 난 그 위에서 실컷 비웃어 줄 테니까.
너 이 자식! 형이 이렇게까지 비는데 꼭 이렇게 나와야겠어? 말했지. 나한테 이젠 형 같은 건 없다고. 난 더 할 말 없고 법정에서나 보자고. 형은 저를 보며 아득바득 이를 갈았지만 유치장의 창살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형을 비웃으면서 그대로 경찰서 밖을 빠져나갔죠. 한편 아내는 공범이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갇히진 않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아내가 쓰던 카드와 통장도 전부 없애버렸는데요. 과연 며칠 후 바로 아내가 달려오더군요. 여보, 우리 집이 팔렸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내가 팔았거든. 어차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었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당신 보니까 카드랑 통장도 다 막아버렸던데. 나더러 길거리에 나 앉아 구걸이라도 하라는 거야? 구걸을 하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당신이랑 난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거 잊었어? 그래도 예정이 남아있어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 길거리에 나 앉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당신 감옥 보내줄 거니까 말이야. 왜 그래 당신? 아버님 일은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다 아주버님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그 일도 따지고 보면 난 피해자야. 아주버님이 일방적으로 꼬셨던 거라고. 아, 그러셔? 형 말은 다르던데. 그 인간 말로 너도 좋아라 하면서 넘어왔다던데. 한심하고 이상만 쫓는 나보단 형이 더 멋있다면서.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건 너무 미안해. 이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당신이 용서만 해준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당신 따라서 의료봉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라. 응? 나 그래도 영준이 하나뿐인 엄마잖아. 웃기고 있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형이랑 붙어먹은 여자가 무슨 엄마 운운해? 영준이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은 해봤어? 당신 같은 여자는 엄마도 아니야. 됐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변호사 통해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감옥 안에서 얌전히 도장이나 찍으라고. 저는 아내와 형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큰돈 주고 선임했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저는 따로 두 연놈에게 상간자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상당한 액수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었네요. 그 뒤로는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최근 친척 어르신 한 분을 통해 두 연놈의 근황을 전해들었어요. 현재 전처는 고향에서 쥐 죽은 듯이 살고 있고요. 형은 형수한테 이혼당하고 지금은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 하대요. 형수와는 지금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또 다른 피해자인 형수에겐 위자료조로 유산의 일부를 떼어줬고요. 진실을 알려준 패시터에게도 꽤 큰 금액을 살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패시터는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형과 전처의 부정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피해자인 둘째 아들이란 걸 알고 어떻게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게 패캠을 확인해보라고 했던 거죠. 제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지금도 꾸준히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아버지의 유산은 전부 기부했어요. 탐욕에 눈이 먼 전처와 형에게 크게 대여서인지 돈이라면 지긋지긋했거든요. 현재 저는 국제구호단체에 소속돼 여전히 해외 의료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때때로 못 견딜 만큼 고국이 그립긴 한데 뭐 어차피 돌아가봤자 가족이라 부를 이들이 더는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새 가정을 꾸렸거든요.
주변에선 저도 더 늦기 전에 새 장가 들고 정착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아직은 전처에게 받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이 또한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무뎌지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